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과목을 맡은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번째 강의로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특히 성격 검사, 객관적 성격 검사를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MMPI, 다면적 인성 검사도 물론 객관적 성격 검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강의로 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격 이론과 그 성격들을 검사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 학자마다 성격을 제시하는 성격은 이런 것이다. 학자마다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학자마다 성격을 무엇이라고 제시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격을 검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검사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유명한 검사 중에 하나인 MBTI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성격 검사 질문지, 성격 평가 질문지라고 하는 PAI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야 이런 것도 평가하지만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에 적합해,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직업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직업 적성 검사나 홀랜드 직업 성격 유형 검사와 같은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토대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격이 어떤 직업에 더 유리한지, 더 적합성이 높은지 이렇게도 활용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이론인데요. 성격 이론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성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성격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성격의 어떤 유형론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성격은 어떤 이런 유형,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질이다, 특질론을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객관식 문항에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중에서 올포트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성격은 이렇습니다.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인 체계인 개인 내 역동적 조직이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심리 신체적인 체계인 개인 내 역동적 조직이다. 개인 외라면 이제 내 개인과 외부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설명일 텐데요. 개인 내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은 성격은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특징 짓는 비교적 지속적인 심리적 특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고 이런 성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 지속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리반은. 다음 학자는 프롬이라는 학자는 성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격은 한 개인의 특징이 되며 독특성을 만들어내는 선천적이자 후천적인 정신적 특질의 총체이다. 굉장히 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좀 아울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독특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사람과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성격과 나의 성격은 구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독특성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도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이자 후천적인 정신적 특질의 총체다. 그래서 그 총체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프롬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보통 개인이 접하는 생활 상황에 대해서 적응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 패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격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접하는 여러 가지 생활 상황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저렇게 적응하고 혹은 적응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적응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사고 때문에도 일어나고 감정 때문에도 일어나고 어쨌든 외연화된 행동을 패턴화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적응의 특성과 관련됐다. 좀 다소 복잡한 개념이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메디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 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결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향이자 특성이다라고 합니다. 안정된이라고 했으니까 성격이 잘 변한다는 뜻일까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일까요? 자, 메디도 성격은 잘 변하지 않고 안정된, 대체로 이런 유형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서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릭맨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개인이 소유한 일련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으로서 이와 같은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그리고 동기, 그리고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인지, 행동, 동기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버거는 이렇습니다. 자, 성격은 행동 패턴, 일관된 행동 패턴 및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 내적 과정이다. 다소 좀 일반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정신 내적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내부에 일어나는 과정 때문에 일관된 행동 패턴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좀 다소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성격을 정의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공통된 부분들이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좀 했던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좀 일반적으로 성격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성격의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다. 개인 내의 신체적, 정신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독특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는데 그런 구분되는 특징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체계들의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성격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독특성이죠.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일관성이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징이 성격이 어제의 성격과 오늘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인지적이고 정동적인 안정된 행동 양식이다. 안정된 나왔죠. 그러니까 성격이 잘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성격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 습득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생기게 된 그런 후천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포함해서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그러니까 독특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성, 구별해주는 것이 바로 성격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성격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 양식,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격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우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격이다는 알아봤어요. 근데 성격을 나타내는 어떤 이론 중에서 과거에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유형론에서 체기질설을 주장했습니다. 기질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체기질의 유형으로 설명을 했고요. 다혈질의 경우에는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온정적이고 정서적이다. 그리고 타인과 교제에 능하고 사회성을 잘 발휘하는 성격이 다혈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질은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소심하고 걱정이나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체액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울질이다. 그런 유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담즙질의 경우에는 담즙질은 쉽게 흥분하고 의기양양하고 과단성, 그러니까 과한 결단성이 있으나 이로 인해서 실수가 잦은 편이다. 다소 좀 성급한 실수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점액질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사색적이고 동작이 좀 느린 반면에 지속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든의 유형론은 이렇습니다. 셀든은 체형 기질설을 주장했는데요. 3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형, 몸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배엽형은 비만형 또는 내장형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면서 내배엽형은 사교적이고 향락적이고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유형화하고 있고요. 중배엽형, 그러니까 근골격 또는 신체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좀 냉정하고 잔인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투쟁적이고 모험적이다. 이런 유형을 지니고 있다. 중배엽형의 특징이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외배엽형은 세장형 또는 두뇌형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대체로 좀 고독하고 신경질적이며 극도의 억제력을 지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론을 살펴볼게요. 자, 딜테이는 세계관 유형에 따른 성격 유형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감성형 인간, 영웅적 인간, 사색적 인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감성적 인간은 감각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지상의 행복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영웅적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서 주변의 저항을 극복하고 자유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성향, 이런 사람을 영웅적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사색적 인간은 범신론과 함께 세계적 감정을 통한 인간의 통일성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딜테이는 세계관 유형에 따라서 성격을 구분을 했고요. 자, 융은 양향설을 주장했습니다. 융은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학자로 거론이 되는데요. 양향설이다 하니까 방향을 양쪽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이다, 내향성, 외향적이다, 외향성. 이 단어는 우리가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향이 양쪽으로 있다는 의미고요. 내향형은 관심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고 객체의 인상이 주체 안에서 형성한 것에 의거해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이런 성향은 사려 깊고 사색을 즐기면서 수줍음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새로운 상황에서는 융통성이나 새롭게 적응을 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경험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외향형은 반대겠죠. 관심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고 객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솔직하고 사교성이 있으면서 때로는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새로운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적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경험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융은 양향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유형론을 봤으니까 자, 특질론을 살펴봐야겠죠. 자, 올포트는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방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질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격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성장하면서 더욱 공고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특질들은 주 특질, 그러니까 기본 특질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요. 주 특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본 특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주 특질 그리고 중심 특질 그리고 2차 특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 특질은 자, 개인의 여러 행동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보통 그 사람의 성격을 요약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좀 2차 특질은 일관적이기는 한데 개인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상황에서 가끔 나타나는 그런 특질을 2차 특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텔은 특질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부여하는 것을 특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면 특질과 원천 특질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특질은 근원 특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커텔의 이론에 근거해서 개발한 16PF, 그러니까 성격 요인 검사가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커텔의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그런 검사겠죠. 자, 커텔도 특질을 한 개인으로 하여금 여러 상황과 시간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부여하는 정신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개인의 특정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면 특질과 원천 특질로 구분을 했고요. 표면 특질의 정의는 보면 자,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 중에서 일관성, 규칙성이 있는 특질을 표면 특질이라고 하고요. 원천 특질은 그와 같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근원적인 특질을 설명을 합니다. 자, 16PF 검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격 특성과 연관된 총 4,500개의 어떤 개념들에서 최소한의 공통 요인을 추출해서 16개의 공통적인 요인을 뽑아냈고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특질 유형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검사가 바로 16PF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젠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4가지 기질서를 토대로 현대 경험적 성격 이론과 결합을 해서 성격을 차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특질이 내향성,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특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우리가 MBTI라고 하는 지금 많이 널리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BTI 검사 우리가 많이 보죠.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토대로 마이어스라는 학자와 브릭스라는 학자가 이제 제작을 한 검사입니다. 자, MMPI 검사, 그러니까 앞서 우리 수업 때 다뤘던 MMPI는
인간의 어떤 병리적인 특성에 강조했죠. 그래서 뭐 우울이 얼마나 있는지, 불안이 얼마나 있는지, 반사회적인 성향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좀 병리적인 성향을 측정을 하는데 관심을 뒀다고 하면 MBTI는 인간의 건강한 심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심리가 어떤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그런 유형을 구분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간 성격의 일관성 및 상이성에 근거하고요.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4개의 양극 차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 차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16가지가 나오게 되죠. 양극 차원은 그 에너지의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의 주의 집중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인간의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향하는지를 토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향한다면 외향형, 내부로 향한다면 내향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I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2가지 중에 하나, MBTI 검사 결과 중에서 우리가 맨 앞 글자가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죠. 자, 외향형은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일이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선호하고, 내향형은 내부에 집중하는 것, 아이디어가 내부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양극 차원 중에 인식 기능, 무엇을 인식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은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경향성을 설명합니다. 자,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을 할 때 감각형, 지금 현재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직관형, 직관적으로 수집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서 직접 인식되는 정보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직관형은 육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있음직한 것 혹은 있을 법한 것에 관심이 많고요. 숨어있는 의미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관련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S, N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겠죠. 자, 양극 차원 중에 판단 기능, 자,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서 인식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인식된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한 경향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생각, 심사숙고하는 사고형, 그리고 감정형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T와 F 이렇게 2가지 알파벳으로 기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형은 판단을 할 때 사실과 논리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감정형은 개인적인 가치와 인간 중심적 가치에 근거해서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에 따라서 T냐 F냐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양극 차원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생활 양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생활 양식을 채택하는가?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이나 적응 방식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선호하는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단형 그리고 인식형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판단형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철저한 준비나 계획을 중시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내리고 있고요. 인식형의 경우에는 결정을 조금 최대한 미루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소지를 남겨두는 것을 조금 선호합니다.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판단 근거를 수집을 하려고 하고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타진하려고 하고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떤 그런 결과보다는 과정을 조금 즐기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성향이 인식형에 가깝다. 그래서 요 양극차원 생활 양식 중에서는 판단형 J냐, 인식형 P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양극차원 네 가지의 조합을 우리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자, E냐 I냐, S냐 N이냐, T냐 F냐, J냐 P냐에 따라서 총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6가지이기 때문에 자, 나는 어떤 유형이다. ISTJ다, ISTP다, ENTJ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밑에 퍼센트가 나와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 이제 그 인류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포함되는 확률이 요 정도 범위다. 그러니까 ESTJ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왼쪽 아래에 있는데 26%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한 4분의 1 이상이 ESTJ에 포함이 되는 성향이다. 반면에 1%짜리도 있죠. 지금 INFJ 그리고 INFP와 같은 유형의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BT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격 유형을 네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고 각각의 축마다 내가 이쪽에 가까운가 저쪽에 가까운가 그것들을 토대로 조합된 성격 유형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격평가 질문지라는 객관적 검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자기보고식 검사고요. MMPI, MBTI처럼 자기보고식으로 하는 검사다 보니까 실시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 이런 장점들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PAI 성격평가 질문지는요. 모레이가 개발한 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를 위한 자기보고식 객관적 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 1장애는 물론 축 2장애를 포함을 하는 DSM-4 진단 분류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MMPI 문항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문항마다 제시된 것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4점 척도로 제시가 된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네 가지를 척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감의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AI 척도도 타당도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인 프로파일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것들을 믿어도 되나? 충분히 타당하게 검사된 결과인가를 먼저 판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타당도 척도에는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비일관성은 MMPI에서도 그 비일관성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관련성이 많이 있는 그런 문항, 10개 문항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항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앞의 문항에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뒤의 문항에서는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관련성 있는 10개의 문항쌍을 토대로 비일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일관성이 어느 정도 기준 이하다라고 하면 일관적으로 우리가 반응한 것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빈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빈도가 낮다라는 의미죠. 수검자의 부주의하거나 무선적인 반응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8개의 문항 중에 4개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문항은 매우 그렇다라고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할 만한 문항들을 일부 배치하고 또 다른 4문항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할 만한 문항들을 배치를 하는데
이 문항에서는 대체로 앞에 거는 다 매우 그렇다, 뒤에 거는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통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읽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응답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빈도가 올라가게 되면 무선적이거나 부주의했다. 이 사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응답한 결과가 아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인상은 지나치게 나쁜 인상을 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더 나빠 보이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거나 하는 부정 왜곡과 관련된 반응 그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 정신적인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나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려는 태도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정적인 인상 지표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긍정적 인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긍정적 인상 지표는 지나치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의 결점을 부인하고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긍정적인 왜곡을 하려는 시도, 이런 왜곡된 반응을 탐지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적 인상의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타당도, 척도가 네 가지가 실제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점수가 글자가 이제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만, 비일관성 같은 경우는 T 점수가 51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0점에서 63점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일관성 있는 반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점은 0에서 63 사이에 포함이 되니까 비일관성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는 편이다. 이거 해석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빈도 볼까요? 저빈도는 42점을 기록하고 있죠. 저빈도는 0점에서 60점 사이면 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점은 0점에서 60점 사이에 포함이 되니까 저빈도 관점에서도 정상이다 설명할 수 있겠죠. 부정적 인상을 한번 볼까요? 38점 이렇게 되어 있죠. 결과가 38점은 0점에서 64점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인상 측면에서도 정상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긍정적 인상 보겠습니다. 긍정적 인상은 58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36에서 57 사이면 정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58점에서 67은 긍정적 인상 의심 또는 방어적인 반응이 시사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다소간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이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프로파일을 무시해야 한다 이렇게 간주하는 건 아니지만 타당도 척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방금 앞서 나온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부정적 왜곡, 최소한의 긍정적 왜곡 수치들을 타당성 지표가 어떤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가 실제 검사 결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평가 질문지에 타당도 척도를 살펴봤는데요. 임상 척도는 앞서 우리가 MMPI 다면적 인성검사를 배운 바가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척도들과 그 뜻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체적인 호소, 신체적 기능과 건강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불안 관련 장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안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임상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불안 관련해서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울, 조증, 우울은 임상 척도 MMPI의 2번 척도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조증은 MMPI의 9번 척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울의 어떤 공통적인 임상적 특징 그리고 조증이나 경조증의 임상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편집증. 자, 편집증은 편집증의 공통적인 임상적 특징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자, 조현병. 조현병은 조현병의 다양한 특징적인 증상, 그런 증상들에 초점을 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계선적 특징은 대인관계 및 정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경계선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사회적 특징, 자, 범죄 행위라든지 권위적인 인물과의 갈등이라든지 자기중심적 성향, 반사회적 성격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코올 문제, 자, 알코올 남용, 의존, 중독과 같은 문제적인 음주 행동에 초점을 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척도를 살펴보면 이런 임상척도 내용에 관련된 어떤 치료척도들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치료척도에서는 공격성, 적대감이나 분노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공격성 척도가 있고요. 죽음이나 자살과 관련된 사고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자살관념 척도도 제공이 되고요. 개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 경험한 바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척도도 제공이 됩니다. 자, 비지지, 그러니까 지지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비지지와 관련된 척도로서 접근이 가능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 그리고 그 지지의 질을 고려해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치료에 참여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치료 거부 척도도 점수로서 제공이 됩니다. 치료 척도 이외에는 대인관계 척도도 제공이 됩니다. 대인관계 척도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배성, 그러니까 타인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인지 아니면 순종하고 좀 복종하려는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배성이 있고요. 온정성, 얼마나 따뜻하고 온정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좀 냉정하고 굉장히 계산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배성과 온정성 척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척도와 치료 척도 그리고 대인관계 척도 이런 것들이 보고서상에서는 이렇게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제공이 돼서 각각의 척도들이 몇 점이다라는 것들이 밑에 이제 표로 표시가 되고요. 시각적으로 어떤 것들이 심하게 올라갔고 어떤 것들은 심하게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검사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직업 검사인데요. 우리가 지금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격을 알아보는 어떤 이유 중에는 직업 적성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직업 유형과 관련성이 있고 어떤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특정 개인이 어떤 직업 적성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GATB라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적성을 측정하는 종합 적성 검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검사로서 11가지의 지필 검사를 수행을 하고요. 직접 수행을 하는 수행 검사를 4가지를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총 15개 하위 검사를 토대로 9개의 분야에 대한 적성을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9개로 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타당화가 연구가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단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직업 적성 검사에서 실시하는 지필 검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각각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필 형태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제시된 그림 전개도를 보고 동일한 모양을 찾아내세요 하는 기구 대조 검사가 있고, 서로 대조되는 도형 집단에서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도형을 찾아내세요 하는 형태 대조 검사가 있고, 자, 명칭 비교 검사, 타점 속도 검사 등등 이제 각각 측정하고자 하는 9가지 지필 검사를 토대로 우선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지필 제조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수행 검사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행 검사를 토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검자가 상판과 하판에 여러 가지 구멍이 뚫려 있고 팩을 꼽아보는 이런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환치 검사에서는 자, 뽑은 다음에 이 대응되는 위치에 똑같이 꽂아 보세요. 이거를 돌려서 환치 검사를 통해서 꽂았던 것을 빼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꽂아보세요. 이것들을 뭐 조립하는 과정에서 상판과 하판에 구멍이 50개가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것에서 한번 다시 조립을 해보세요. 조립을 했던 것을 다시 하판에 꽂아 놓은 것을 제거해가지고 다시 분해하는 과정을 또 보는, 각각의 환치 검사, 회전 검사, 조립 검사, 분해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행동하는 과정들을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필 검사 9가지 검사와 수행 검사 4가지 검사를 토대로 이제 결과를 9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 적성 검사,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출되는 적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9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요. 지능의 경우에는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이 뭐 실제 지능 검사만큼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무지각은 문자나 인쇄물, 전표 등에서 어떤 세부적인 상황을 식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이 사무지각 유형으로 좀 평가가 될 것이고요. 공간적성은 공간상의 형태를 이해하고 기하학적인 해결 능력, 2차원과 3차원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높을 경우에 공간적성 쪽에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형태지각은 실물이나 도해 또는 표에 나타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형태지각 관련의 어떤 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협응은 눈과 손 그리고 눈과 손가락을 함께 사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리고 눈으로 겨누면서 정확하게 손이나 손가락의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동협응 적성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거고요. 손가락 재치 그리고 손의 재치는 손가락을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손가락 단위의 어떤 세부적인 정교성을 발휘할 때 손가락 재치, 그리고 손 전체로 손목을 잘 사용하면서 손을 적절하게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손의 재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를 살펴봤는데요. 일반 직업적인 측면에서 성격을 우리가 유형화하고 적성을 살펴볼 때는 이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홀랜드 직업 유형 검사를 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이게 더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홀랜드 직업 유형 검사는 이제 홀랜드라는 학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인과 환경의 어떤 적합성 모형을 통해서 직업 심리학적 특성과 직업 환경의 심리적 특성을 결부시켰다.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심리학적 특성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환경의 특성을 결부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성격에 부합하는 직업 환경의 특성들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직무의 특성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RIA, SEC, 그러니까 리아세크,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아세크, 이것을 홀랜드 육각 모형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아세크의 R은 현실형, 그리고 I는 탐구형, A는 예술형, S는 사회형, E는 진취형, 그리고 C는 관습형,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자, 현실형은 주로 현실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기술직, 토목직, 엔지니어, 기계를 다루는 기계 기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적성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탐구형은 뭐냐? 탐구형은 어떤 화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탐구를 주로 하는데 적성이 맞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술형, 쉽죠. 예술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가, 작곡가, 미술가 이런 어떤 직업 유형이 적합한 사람. 그리고 사회형, 사회형은 사회사업가, 교사, 상담사, 간호사, 재활사, 목회자 등 사회와 관련된 사회 친화적인 유형. 진취형은 기업 실무자, 영업사원, 정치가, 변호사 등 뭔가 진취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습형. 관습은 늘 하던 것을 유지한다 이런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 격리직 사원, 프로그래머, 도서관의 사서,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어떤 직업군들이 관습형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리아세크 또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그래서 한글로도 앞글자를 따서 현탐예사진관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항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 검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문항을 통해서 출제되는 문제를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격 이론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죠. 자, 올포트는 성격은 과거 경험에 의해 학습된 행동 성향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행동 성향도 변화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다른 문항도 보겠습니다. 커텔은 특질을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로 구분하고 자료의 통계 분석에 근거하여 16개의 근원 특질을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커텔의 설명 적합하게 부합하는 거죠. 자, 로저스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및 인간의 자기 실현과 성장을 위한 욕구를 강조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설명에 나온 바는 없지만 사실 맞는 내용입니다. 다른 과목에서 로저스의 어떤 그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나올 텐데요. 다른 과목의 수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프로이드는 본능적인 측면을 강조, 사회 환경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경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사회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개인 내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더 강조했죠. 자, 그럼 1번이 왜 틀렸나?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격은 조직화된 전체로서 현재에 뿌리는 동시에 미래에 지향하고요.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행동 성향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행동 성향이 변화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올포트의 특질론적 성격 이론은 성격 분석에 있어서 의식적 동기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질을 기본 특질과 부수적인 특질로 구분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특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특질론에 해당하는 설명을 우선 떠올려야 될 것이고요. 특질을 부수적인 특질, 기본적인 특질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특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 특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특질, 2차적인 특질, 덜 중요한 특질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올포트의 중심 성향, 아이젠크의 외향성, 커텔의 원천 특질 또는 근원 특질 이것은 기본적인 특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포트의 2차적 성향, 자 1차적이 아니고 2차적이죠. 2차적 특징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 경향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특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2차적 성향은 2차 특질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성격 유형 검사 MBTI에서
선호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형은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자신의 오감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번. 판단형은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번. 감정형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논리적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 직관형의 사람들은 내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바깥 세계보다 자기 내부의 개념이나 생각 또는 이념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자, 감각형은 감각, 센스죠. S라고 했습니다. 감각형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자신의 감각이죠. 오감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자, 적절한 설명이죠.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직관형은 육감을 통해 얻은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넘어서 6번째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통찰, 예상,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 대해서 지향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육감이잖아요. 그래서 직관형은 육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관심을 둔다.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오감에 의해서 인식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항에서는 1번의 설명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할 수 있겠고요. 자, MMPI 다면적 인성검사와 비교할 때 성격평가 질문지 PAI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항의 수가 더 적다. 2번 임상척도의 수가 더 적다. 자, 문제가 뭐였죠? MMPI의 특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성격평가 질문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성격평가 질문지가 어떤가를 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자, 2번 임상척도의 수가 더 적다. 3번 임상척도 이외에 대인관계 척도를 포함한다. 4번 사지선다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의 수는 MMPI의 경우 567개라고 했는데요. 자, 문항의 수 PAI가 500개에 이르지 않지요. 자, 임상척도의 수가 더 적다. MMPI의 경우에는 임상척도가 우리 척도 번호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1번 척도부터 9번 그리고 0번 총 10개의 임상척도를 제시했는데 PAI에서는 임상척도가 총 11개였죠. 임상척도는 11가지 임상척도를 PA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인관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온정적인지 지배적인지 이런 2가지 척도를 함께 제공을 했고 MMPI에서는 문항이 그렇다 아니다 이지선다로 제공이 됐지만 성격평가 질문지의 경우에는 문항을 총 4가지 척도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PAI가 성격평가 질문지가 MMPI보다 임상척도의 수가 더 적다라고 언급한 2번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GATB 직업적성 검사에 하위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필검사와 그리고 지필검사 11가지, 수행검사 4가지, 총 15가지 검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직업적성 검사에서 수행하는 그런 동작 검사는 환치검사, 회전검사, 조립검사, 분해검사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운동기능검사라는 수행검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인데요.
자, 홀랜드의 흥미 육각 모형. 홀랜드 나왔으니까 홀랜드의 직업 적성 검사다를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홀랜드의 흥미 육각 모형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리아세크 이렇게도 기억하고 한글로 앞글자만 따서 현탐예사진관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형, 현탐에서 현은 현실형이죠. 실행과 사물지향이다. 자,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탐구형, 탐구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당연히 사고 그리고 아이디어 지향이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예술형. 자, 예술형은 예술가적인 관점, 예술가적인 어떤 적성과 경향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선, 사랑, 지향. 이건 뭔가 조금 예술형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네 번째 진취형. 진취형은 관리, 과제, 지향이다. 조금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예술형. 예술형은 예술가적인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창조적인 경향, 아이디어, 예술, 지향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홀랜드의 흥미 육각 모형에서 3번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총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성격 검사를 지난 시간에 MMPI와 같은 다면적 인성 검사에서부터 이번 시간에 성격 평가 질문지 그리고 MBTI 일반 직업 적성 검사,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까지 여러 가지 객관적 성격 검사를 살펴봤습니다. 객관적 성격 검사라는 것은 실시 방식이 객관적이고 어떤 사람이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검사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객관적 검사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투사적 성격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검사가 있는지 그 검사의 장점과 단점,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